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벌써 2020년이 된 지 2달이 되어가네요. 시간이 유독 빠르게 간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정신없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 번씩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크래커스북 같이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하나만 들리죠. 사실 글지마 작가님이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오늘은 같이 참여를 못하고 집에서 저희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시기로 했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저희가 예전부터 되게 기다려온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글지마 작가님이 되게 아쉬워하긴 했는데 오늘은 딸세포 출판사의 김은화 작가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부 주제를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1부 주제는 가족의 단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으로만 묶인 것이 아니고 친구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딸세포 출판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주제를 골라보자라고 해서 글지마 작가님이 열심히 선별을 해서 가족의 단위라는 주제를 뽑아주셨습니다.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 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혹시 저희 김은하님께서 자기소개를 본인이 직접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고 편집하고 외주 마감 노동자로 살고 있는 김은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외주 노동자라는 말이 굉장히 뭔가 되게 멋지고 구슬프게 들리는 건 기분 탓일까요? 아니에요. 맞을 거예요. 너무 멋진 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작가님이 출간하신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는 엄마의 과거를 함께 들여다봄으로써 현재를 재해석하는 과정이 담겨있다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책을 내게 된 제일 큰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예전부터 되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의 되게 주된 정서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한켠에 있고 또 한켠에는 당하고 뭔가 뺏기고 좀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는 엄마에 대한 연민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이 둘 사이에서 뭔가 약간 항상 원인 모를 죄책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를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해도 되나? 내가 왜 엄마를 항상 이렇게 어린 마음에도 지켜줘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그런 엄마에 대한 반발심이 드는 것조차도 되게 죄책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좀 제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내 마음의 근원에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 그래서 그때 마침 구술생애사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다. 이걸 통해서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자기 삶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거를 돕고 싶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그때 이제 이혼하고 혼자 반지하에 살고 계셨을 때인데 저는 이제 이미 결혼을 한 뒤였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엄마가 자기 인생을 되게 실패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저의 죄책감을 더 많이 자극을 했고 내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엄마가 좀 자기 삶을 긍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이 죄책감에서도 벗어나고 좀 구원자 컴플렉스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걸 향해서 멀리 높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 책을 갖다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사실 책에서 보면은 작가님이 얼마나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그런 것들을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오히려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좋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혹시 어머니에 관련된 책을 쓰는 작가님들한테 조언 같은 거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다들
왜 온갖 감정들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네. 막 애증이 막 함께 뒤섞이는데 맞아요. 이거를 막 되게 정리해야겠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 책을 보시고 첫 앞부분부터 감정이 막 철철철철 넘쳤었어요. 근데 그거 다 편집으로 걷어내서 다 뒤로 보내고 프롤로그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좀 담담하게 서술할 수 있을까 그걸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되는 대로 다 감정에 뭐가 나오든 다 널어놓고 다 꺼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앞부분을 조금 약간 감정을 정리하는 톤 정도로 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써야지라고 딱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게 마음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검열이 되어서 글을 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되게 중요한 말씀이래요. 사실 어머니에 대한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거는 모든 글을 쓰는 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맞아요. 주제인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엄마와 딸이라는 가족의 관계에서 책을 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기가 방금도 얘기를 해줬지만 은근히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에서 좀 특별히 인터뷰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이 좀 있으셨나요? 아, 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초반에 진행할 때부터 너무 제가 엄마한테 막 시비를 많이 걸고 하니까 이게 그 구술생애사 수업에서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네. 뭐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거리감을 두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혈육인데 어떻게 거리감을 두고 진행을 하지?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네네.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곱씹으면서 남의 엄마라고 생각을 해보자. 남의 엄마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조언하거나 감히 무례하게 말을 훈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존중과 거리 두기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주문을 걸듯이 남의 엄마다. 남의 엄마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인생을 옹호해 주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했었고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저의 유년기 기억과 엄마의 그 중후반기의 기억이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거를 끝까지 가보니까 남는 거는 우리가 방식은 굉장히 달랐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서로를 위하느라고 우리가 그런 순간에 견딜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이혼하고 나서 저희 엄마가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 되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그때 아무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벌어서 등록금도 내고 생활비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디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요청을 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는 요청할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약이 오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엄마가 그거 자존심 한번 못 굽히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말을 못 했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다 서로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꾹 참고 넘겼었는데 엄마의 그 당시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시비를 건 거죠. 엄마 그때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고 그랬던 거 엄마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나 아르바이트 잘려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막 울고 그랬는 줄 아느냐고. 엄마가 그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 그거를 다 알고 본인도 마음으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내색은 못하고 그거를 저한테 그때 네가 고생한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때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어떤 부모된 입장에서 주고 싶은데 못 주는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그때 듣고 나서야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엄마가 나름대로는 나를 굉장히 위하느라고 애썼구나. 그게 엄마만의 방식이었겠구나. 다만 내가 그때 어려서 이해를 하지 못했고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좀 같이 마음을 보듬을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얽힌 게 많고 지금도 풀지 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에 조금씩 맺힌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 관계라는 게. 네,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엄마한테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버지나 어떤 선생님이나 다른 관계들에서 메워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에 대한 원망이 다 엄마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의 나를 이제 조금 마음속으로 이제 좀 많이 떠나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깨닫고 참 그 당연한 게 저희는 살아가면서 저희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그런 관념에 갇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와의 긴 인터뷰를 끝으로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혹은 어머니께 새로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이 바뀐 부분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를 저 고된 노동으로부터 이제 해방시켜주고 싶다.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엄마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가 일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저희 엄마는 돈 버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공장 노동자로 일할 때도 되게 자부심이 있었고 뒤에 이제 장사를 좀 하셨거든요. 네네. 뭐 만화방도 하고 하숙집도 하고 한복집 주인도 하고 그때도 막 자기가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했는지 이 금액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물류 노동자로 일하시기도 하고 네. 이혼은 요양보호사로 일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했던 것들은 다 이제 육체 노동이고 정말 더 힘들죠. 네. 기력은 세해 가는데 더 힘든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자기 손으로 나를 먹여 살리고 식구들을 먹여 살렸다는 이거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왔다는 게 딱 묻어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내가 엄마를 뭘 구원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엄마는 아마 상황만 허락된다면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어할 사람인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노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이혼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자신을 오픈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시원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축켜 세우면서 엄마는 황혼 이혼 단어도 없던 시절에 도장 찍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엄마 완전 힙스터라고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라고 웃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막 이혼 얘기만 나와도 막 아유 얘기하지 마라 막 이러셨었는데 지금은 조금 웃으면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됐고 이제 좀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잖아. 그리고 엄마 이혼한 것도 괜찮아. 다들 엄마 너무 멋있대.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니까 엄마가 어느 날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좀 내 삶을 껴안아 봐야겠다. 그 실패작으로 자기 삶을 여기다가 껴안아 보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 자체가 됐다. 이것만으로 됐다. 진짜 책이 더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이거 자체만으로 너무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참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라는 책이 어머니한테도 굉장히 큰 선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많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자식으로서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머니의 모든 것을 저희가 알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저희가 최근 경찰 시리즈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다뤘어요. 혹시 작년에 했던 드라마 보셨어요? 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 드라마의 명대사로 동백이는 동백이가 지킨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작가님께서도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인간 박영선 씨는 사실 구원자가 필요 없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와의 어느 대화에서 그런 깨달음이 오셨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저도 진짜 동백꽃 필무렵 너무 재밌게 보고요. 네. 그 동백이가 맨날 많이 당하잖아요. 맞아요. 동백이는 그냥 자기 아들 데리고 먹고 사느라고 그냥 가게를 하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색안경 끼고 바라보면서 네. 왕따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상처를 주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살아주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항상 꿋꿋하게 자기 할 일 끝까지 다 하잖아요. 자기 네. 마음 먹은 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다. 저희 엄마도 되게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항상 아빠한테 되게 당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자기 몫을 잘 못 챙기는 것 같고 노심초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를 과소평가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누군가한테 신세지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오롯이 자립하고 독립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였던 거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제가 막 엄마한테 남한테 도움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장면에서도 엄마가 끝까지 코너에 몰려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절대 도움받기 싫어. 아무한테도 도움받기 싫어. 인생은 자기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어차피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남한테 기대 버릇하면은 안 된다고 딱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자기만의 이제 삶을 지켰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러면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읽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서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은 존중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그 방식대로 자기를 지켜나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는데 저희 다음 주 2부에서도 같이 하죠. 그래서 다음 주 2부 주제 예고해 주시면서 저희는 넘어갈까요? 네, 2부는 밀레니얼과 소통하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2020년이 된 지 벌써 2달이 거의 다 돼가죠.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김은아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